그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어, 오늘 공부하기 전에 복습 간단하게 하죠. 우선 오늘 제목이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여기서 이제 정보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공부할 때는 처음에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보는 의식이다. 의식이 에너지를 이끈다. 아니, 사람은 의식이 있는데 원자가 무슨 놈의 의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세포가 활동하는 걸 보면 세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지능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도무지 내 머리로 못 따라갈 지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의식은 사람의 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의식을 의미한다. 그럼 의식 그러면 또 어려워요. 사실은 의식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의식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의식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단순화해서 의식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보는 의식인데 의식은 생각이다. 그래서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는 말은 생각이 에너지를 이끈다. 이렇게 우선 완전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 몸의 치수단위는 세포이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세포 위에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세포 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세포와 물밖에 없어요. 세포가 만들어낸 부산물,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몸은 세포지, 세포 외에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세포만 파고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포의 치수단위는 무엇인가? 원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치수단위가 원자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자 외에 없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몸도 그렇고, 이 우주가 전부 원자로 되어 있다. 저 태양도 원자로 되어 있을까요? 예, 태양도 원자로 되어 있어요. 모든 달과 별, 항성, 우주 전체가, 우주 순간 물질, 별과 별 사이 모든 물질도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의 최소한이도 원자다. 세포 속에는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도 원자로 되어 있다. 잠시 전에 보셨죠? 그 다음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게 DNA, RNA의 주사리가 이제 핵산. 그 DNA, RNA가 하는 역할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아미노산을 RNA가 DNA를 전사해서 아미노산을 종합해서 생명물질을 만든다. 약 10만 가지의 생명물질을 만들고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게 약 100만 가지가 된다. DNA는 사실은 생명물질을 만들기 위한 원본 정보이다. RNA가 일꾼이고 그런데 DNA도 RNA도 좀 핵산으로 되어 있는데 핵산도 보니까 좀 원자로 되어 있다. 명백한 거죠. 아미노산 100%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죠. DNA, RNA가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만드는 생명물질, 단백질도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위는 없다.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막,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다 했죠. 그 유전자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미노산도 만들어내고 핵산도 만들어내고 ATP라는 에너지도 만들어내는데 ATP조차도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로 안 되는 건 없다. 따라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하나는 약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갖고 이걸 공부하는데 3가지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첫 번째 고비가 원자의 최소 단위가 전자, 업크과 다운크인데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과학사를 보면은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를 막 깨뜨렸거든요. 스위스 가면 세른이라고 하는 유럽 물리학 연구소가 있어요. 물리연구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설에서 가속해가지고 조립자를 가속해하고 원자를 깨뜨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검출해서 원자의 최소한위를 이제 규명해냈는데 그때 약 한 200개 정도 조립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해가지고 정리한 게 지난번에 봤던 표준 모형이거든요.
코크가 업코크, 다운코크, 전자, 뉴트리노. 그 다음에 중력, 강력, 양력, 또 전자기력은 포톤, 그 다음에 힉스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모든 물질의 변화는 결국 전자와 업코크, 다운코크의 작용이에요. 그 전자와 업코크, 다운코크를 이해하는데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곱이고 두 번째 곱이 어디서 오냐면은 물질이 변화하는 것은 전부 업코크와 다운코크가 서로 이렇게 변환돼요. 업코크가 다운코크가 되기도 하고 다운코크가 업코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헷갈려요. 두 번째 곱이, 세 번째 곱이가 뭐냐 하면 전자와 그러면 코크가 모든 존재의 최소 단위,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인데 양자, 퀀텀. 그럼 그건 뭘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다른 거는 다 과학적인 자료가 있고 실험 자료가 있고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정립된 게 없거든요. 이 정립된 게 없다고 해서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해보면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전자와 코크의 최소 단위. 이게 전자와 코크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가? 이것까지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직관력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비를 오늘 넘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뭐예요? 궁금한데. 네? 거기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이걸 다 이해하시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표, 공부할 방향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더 궁금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은 거니까, 혹시나 제가 틀린 게 있어도 또 나름대로 보충하시고, 어쨌든, 이거 공부하시면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 그것이 뭐죠? 에너지. 제소단이 그것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고비를 줬는데 첫 번째 고비입니다. 첫 번째 고비. 자, 찬찬히 살펴봐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수소 원자로 생각한다면 수소 원자의 핵은 특이하게도 양성자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수소를 제외한 다른 건 전부 다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어요. 개수가 똑같이. 근데 수소만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원자가 수소예요. 그런데 이 수소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빅뱅 때 만들어졌어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원자의 모형을 보면은 원자가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이게 전자가 여기서 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나인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소는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어쨌든 이 크기를 보면은 이 전체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성 크기. 동그라미 0. 그 다음에 이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성 크기. 그러니까 15성 미터. 그러니까 약 동그라미 5개 차이가 나죠. 10만 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이게 1미터면은 이거는 100kg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이 퉁퉁 비어 있는 건 뭐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과학자들은 우리처럼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계산해내고, 뭐 사진을 찍든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이제는 거의 원자를 찍어내는 정도까지, 원자의 움직임을 찍어내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수소만 이게 없고 양성자로만 되어 있어요. 수소만. 수소는 양성자가 있고 전자만 되어 있어서 이 전자가 쉽게 도망가기도 하고 쉽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어쨌든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오늘 고비는 뭐냐 하면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양성자는 업코크 2개,
다운커크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업커크는 전하다. 전기 양이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게 이제 이거 보기가 싫거든요. 이제 이거를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를 가진 업커크 2개와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를 가진 다운커크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2개니까 3분의 4잖아요. 업커크가 2개니까 3분의 4. 다운커크 하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1. 그래서 양성자는 전체가,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져요. 플러스 1.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플러스 1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하가.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성자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업커크는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게 첫 번째 곱이에요. 그런데 중성자는 거꾸로 업커크는 하나고 다운커크가 2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다운커크가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이 중성자는 전하가 그래서 0이에요. 0.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플러스 1이고 이런 0이니까, 이게 더 복잡하려나? 이게 더 복잡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성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중성자가. 자, 어쨌든, 이거예요. 양성자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플러스 1.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0이 된다.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어려워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 물질이 생성될 때, 그때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수소 4개가 헬륨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핵융합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태양빛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양성자가 4개 중에서 2개가 중성자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양성자가. 그래서 그 과정은 결국 다운커크하고 업커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운커크와 업커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물질. 정확하게 은이 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은을 금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수소로 헬륨을 만들어요. 헬륨으로 리튬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변화는 업커크, 다운커크의 변화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곱입니다. 두 번째 곱이. 그래서, 원자의 형태를 보면은 양성자가 몇 개냐, 중성자가 몇 개냐, 전자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소랑 산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수소랑 철, 인, 규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다른 차이가 아니고, 양성자가 몇 개냐, 중성자가 몇 개냐, 전자가 몇 개냐예요. 근데 전자는 그 양성자 수에 따라가요. 중성자도 양성자 수에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 주양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다. 그 말은 양성자 하나고 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여야 되는데 수소만 특이하게 중성자가 없다. 헬륨은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고 전자가 2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리튬은 양성자 그럼 3개고 중성자 3개, 전자 3개. 헬륨, 풍수, 탄소부터 탄소, 질소, 산소, 수소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원자들이거든요. 탄소는 6개예요. 양성자가 6개다. 6으로 표시해요. 6. 그러면 중성자도 6개다. 그 다음에 전자도 6개다. 그래서 업커크가 다운커크로 되면은 뭔가로 변하겠죠. 그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고 다운커크가 업커크로 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변화하는데 현재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인공태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온핵융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온핵융합. 그래서 인공으로 태양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술이 다른 것보다도 그 엄청난 열을 내는데 그것을 가두기가 어려워서 그 가두는 장치가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나다. 그거가 만들어지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그건 뭐냐면 곧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태양에는 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태양빛이에요. 그러면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두 개에서 만약에 네 개로 바뀌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규소 이거는 우리 땅 속에 제일 많은 게 규소거든요. 규소는 14개예요. 양성자 14개, 중성자 14개, 전자 14개. 그러면 헬륨이 몇 개가 뭉쳤다는 거예요. 헬륨 7개가 뭉쳐야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소. 우리 땅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 그러면 이것을 아니 수소에서 헬륨으로 만드는 것도 그만큼 힘든데 이게 7개랑 모여서 규소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것은 작은 별에서 태양 같은 작은 별에서는 이걸 못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별. 그래서 이제 슈퍼노바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별이 슈퍼노바가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그때에 이런 이제 귀금속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변화는 쿼크의 변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에너지를 생각하면 자꾸 사이비로 가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파동의학이라고 나옵니다. 파동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전부 사이비로 가. 왜?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막히거든요. 그러면 사이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파동 이런 것들이 쿼크와 전자의 변화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의심할 일이 없이 명확하거든요. 결국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변화예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거나 중성자의 양성자 변해서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 고비,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 뭐지? 그거가 지금 어쨌든 세포로 중성자와 양성자의 변화를 세포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포 내에서는 핵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변화는 없어요. 세포 내에서는 무조건 전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그런데 그러면 전자가 뭐고 쿼크가 뭐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결론이 세 번째 고비가 그거잖아요. 쿼크는 그것이 뭐로 되어 있고 전자는 뭐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모든 것의 최소 단위는 전자 쿼크 다운 쿼크 이것을 양자로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작죠. 크기도 너무나 인간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또 진동수가 어마어마해요.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이 세계는 달리면 속도가 딱 빛의 속도 일주일에 30만 킬로예요. 거의 달리면. 그럼 원자 안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는 돌을 보면은 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금속, 이 컵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도자기. 안 그래요. 이 속에 있는 원자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동을 해요. 작기 때문에 엄청 빨리 진동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과학이에요. 전자와 쿼크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 이건 아직은 과학이 아니에요. 아직은 과학이 아닌데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추정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138억 년 전에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하나. 우리가 표준명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 모든 존재의 가장 최소 단위, 그 양자라고 하죠, 퀀텀. 이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크게 구분해갖고 에너지가 뭉친 게 있죠. 에너지가 뭉친 것 중에서 빨리 없어지는 거 빼고 이 세 가지, 쿼크, 다운쿼크, 전자. 이거 전부 에너지가 뭉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존재해요. 그게 강력, 그 다음에 이것은 광자, 빛, 그 다음에 이것을 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가 뭉친 것들이에요. 이것도 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였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빅뱅으로 인해서 커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온도 편차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한쪽으로 뭉치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뭉쳐가지고 그것이 입자가 된 거예요. 코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전자가 된 거예요. 코크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양성자가 하나 생기니까 전자, 이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음량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을 맞춰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원자예요. 원자. 그 원자들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우주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였고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그것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것이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공간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근원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는 스칼라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는 영점장 에너지라고도 해요. 우리는 근원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였던 이 우주 전체가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하나였던 그 시점에 그것 모든 것이 균일했겠죠. 거기서 이게 온도 편차가 생기면서 뭉쳐가지고 결국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커과 다운커커 전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틈새 사이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그것 그러면은 그 뭉친 알갱이를 소립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소립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에너지를 보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바탕을 이루는 그것을 근원 에너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근원 에너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근원 에너지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그 근원 에너지를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근원 에너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잘 체계화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다. 그러면 우선 전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건 아주 명백해요.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우선 굉장히 이 내용들은 방대해요. 방대한데 그냥 이걸로 딱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양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양전자. 그러니까 전자의 반입자, 모든 소립자는 반입자가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데 전하만 다른 거예요.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양전자는 플러스예요. 이게 딱 만나면 빛을 내고 사라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자나 양전자는 뭐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포톤. 감마선이 포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마선하고 포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양전자가 뭐냐면 우리 펫 사진 찍잖아요. 펫 찍잖아요. 펫 찍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양전자를 몸에 넣어가지고 그게 암세포에 딱 붙어서 빛을 내는 것을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그거 찍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면 빛을 내고 사라진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얘네들은 그 빛덩어리구나. 추정해 볼 수 있죠. 빛이 어느 정도 많이 뭉치는지, 어떤 에너지 레벨로 뭉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거 빛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빛이 모여서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쌍생성은 뭐냐 하면은 빛이 응축이 되면은 양전자와 전자를 이렇게 나눠줘요.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자와 반전자, 이 반전자가 양전자죠. 예, 반전자가 만든 빛을 내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자는 빛이 뭉친 것이다. 근데 이게 이 빛을 내고 사라지면 어디로 사라지냐? 어디로 사라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비존재, 존재와 비존재를 얘기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원 에너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태초의 우주 제일 처음에 균일한 상태에서 완전히 응축된 상태에서 존재했던 그것이 우주만큼 이렇게 커져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근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근원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소멸될 때 빛이 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감마선으로 바뀌었는데, 감마선이 빛이에요. 감마선이 네, 네, 광선이. 네. 근데 그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질하고 부딪혔을 때 빛을 확 냈을 때 그 물질 자체가 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전자와 양전자. 전자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랑 부딪혔을 때 빛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지금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좀 다른 건데요. 이렇게 꽉 부딪히면 빛이 나는 건 전자예요, 전자. 번개치잖아요. 네.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빛을 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는 빛덩어리란, 이 결론이 그래서 전자는 빛덩어리다. 빛이 영축된 거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좀 근원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하고 부딪혔을 때 빛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 자체, 이 A와 B가 빛이기 때문에 빛일 수도 있지만, 이것과 이것이 부딪혔을 때 빛이 났을 때 이것과 이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는 핵하고 전자가 있죠. 바깥에 있는 모든 건 전자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전자와 전자끼리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딱 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기 얼음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서 눈이 살짝 덮여갖고 갔는데 걷다가 붕 떠가지고 머리를 쾅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와 전자 껍질, 내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 껍질이 부딪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나는 건 전부 전자예요. 제가 이제 포크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계속 실험하거든요. 포크린으로 파이를 쾅 찍으면 빛이 부쩍부쩍 나요. 전부 전자입니다, 전자. 모든 원자는 끝에는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난다고 그게 원래 물질이 전자가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전자 외에는 거기서 부딪힐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핵과 핵끼리는 죽었다 깨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딪힐 수가 없어요. 네. 전자와 전자가 부딪혀서 거기서 전자가 품고 있는 빛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말씀을 다 이해는 됐는데, 네. 그 원리를 들어가서 한번 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예, 그러세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사실이 그럴까? 제가 말씀드려도 진짜인가? 이걸 끝까지 추구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침을 처음에 배웠잖아요. 침이 왜 치료가 되는가? 이게 저한테 정말 엄청난 고민이었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전에. 특히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 외에는 없어요. 전자의 변화입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전자는 무엇인가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곱이 남았어요. 마지막 곱이 쿼크는 무엇인가? 쿼크는 무엇인가? 쿼크는,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료예요. 가장 쉬운 자료.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 도표가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파인만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월등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과학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파인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립자의 변화를 이런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파인만 도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중성자, 양성자로 변하는 것은 쿼크가 변하는 거다.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U는 업쿼크, D는 다운쿼크, D는 다운쿼크예요. 그래서 N은 중성자거든요.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죠. 다운쿼크 둘로 되어 있다.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중성자는. 그런데 양성자, P는 양성자예요.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할 때 다운쿼크가 업쿼크로 바뀌는 것이다.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한다는 것은 다운쿼크가 업쿼크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음의 베타 분기라고 해요. 마이너스 베타 분기라고 이제 과학에서는 얘기해요. 그 음의 베타 분기에서는 다운 커크가 업 커크로 바뀔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운 커크가 업 커크로 바뀔 때 짠! 이게 뭐예요? 양력. 이걸 생각하시죠. 이거예요. 양력. 액 안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서 양력이 튀어나오는데 이 양력은 또 뭐냐 하면 하나는 전자, 하나는 전자, 반전자는 뉴트리노. 이 뉴트리노는 너무 질량 작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잊어먹자. 이제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뭉친 거네. 그 전자는 뭐가 뭉친 거예요? 빛이 뭉친 거죠. 그래서 쿼크도 양력이 뭉친 건데 그 양력은 전자가 뭉친 거고 전자는 빛이 뭉친 거고. 네. 그 다음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P가 양성자고 N이 중성자예요. P 양성자는 업코크 2개, 다운코크 하나죠. 중성자는 업코크 하나, 다운코크 2개죠.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뀐다는 의미는 업코크가 다운코크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코크가 다운코크로 바뀔 때는 플러스 양력이 튀어나와요. 플러스 양력은 뭐가 되냐면은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이 뉴트리노 일단 제외하고 양전자로 되어 있네. 양전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양력조차도 그러니까 쿼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상호 작용한다고 표현하는데 작동하는 것은 양력인데 양력은 결국 전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전자는 뭐로 되어 있나? 빛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쿼크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쿼크는 결국 빛이 뭉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고비를 다 넘기셨습니다. 결론 전설이 공부하세요. 빛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빛이죠. 모든 것은 빛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빛은 에너지와 정보로 되어 있다. 여태까지 우리 에너지만 얘기했어요. 정보는 얘기 안 했죠. 이 정보가 뭐냐? 정보는 파동 형태로 존재한다. 파동 형태로. 이 정보를,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 이 정보를 우리는 사실은 엄청 수시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최욱실 선생님 들리시죠? 오늘 지금 없어요. 그러시군요. 아니야, 듣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백진원 선생님한테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남편이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선생님, 조그맣게 하시죠. 뭐 질문이 뭐였죠? 남편한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한마디. 남편 칭찬? 음. 진심에서?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거 말고 좀 그거 말고? 평가하는 평가하는? 뭐 너무 멋있다든가. 남자답고 진중하고 멋있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내 편. 네. 네. 자, 백진현 선생님한테는 몸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되나요? 네. 닭살? 약간 울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울림. 울림. 오.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 0.5도 체온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좀 빨리 뛰거든요. 그리고 도파민이 막 생겨요. 뇌 속에서. 에너지가 막. 칭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욱실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는지 욕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욱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뭘 하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뭘 했길래 도대체 내 몸에서 열이 오르고 도파민이 생길까?
이겁니다. 최욱실 선생님은 성대를 떨어서 음파를 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최욱 선생님이 뭐 손으로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고 뭘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성대가 들린 것 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그 성대가 들린 것이 옆에 있으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어쨌든 전파를 타고 백진영 선생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고막을 두드렸어요. 그 고막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그 두드린 파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로 전달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결국은 전달된 거는 뭐예요? 파동이죠. 파동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파동이 어떻게 선생님 체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원리입니다.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보가 에너지를 이끄는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도 서로 그렇게 동조를 해요. 조금 더 실감나는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아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정상세포예요. First of all, very active culture, a lot of divisions, and then very clear nuclei once the cells have separated. And we can see them dividing throughout. 정상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겁니다. Attempting to divide. The one within 여기 일정한 주파수를 흘려보냈어요. much of the protein is still throughout the nucleus, even in the dividing cell. The one up there can't divide at all. 이 위에 있는 거는 분열을 못하고 있죠. This membrane webbing is the hallmark. 이 세포는 자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빌 도일이라는 분이 파동으로 암 치료하는, 여기서 이제 제퍼가 제퍼 이론이, 저희들은 이제 제퍼 이론을 여기서 좀 정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최욱실 선생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원자가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명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래 입자에다가 주파수를 흘리면은 형태가 바뀌어요. 예, 345Hz네요. 형태가 바뀌죠. 조금 빨리 2041Hz, 3800. 헤르츠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파동은 진동수와 주파수, 그 다음에 파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최욱실 선생님이 백진호 선생님한테 어떤 칭찬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몸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파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정보와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같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되게 몸이 변화가 와요. 몸의 변화가. 그거 왜 그렇죠? 그 꽃이 갖고 있는 정보와 에너지가 내 눈을 통해서 직접 내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 길이, 그 다음에 진동수로 되어 있다. 파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380 나노미터에서 보통 한 780 나노미터. 그 정도의 파장.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인식할 수 없는 다른 많은 파장이 있지만 우리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파장이라고 해. 파동의 길이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파수라고 해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에서 2만 Hz 사이예요. 아주 적죠. 아주 적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뇌로 인식하는 파동은 되게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진동과 파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선 우주는 제껴놓고 생각해요. 내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특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세포가 된 거예요. 그 세포들이 전부 다 이런 파장,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빛과 주로 열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체크하고,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도, 그 1도 차이로 그걸 계속 유지를 해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도를 유지를 해요.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파동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파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빛이. 어떤 파동도 파장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깔도 소리가 있어요. 진동수가 있어요. 우리 귀로 못 듣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조금 더 큰 범위, 지금 원자는 너무 작은 범위고 조금 더 큰 범위로 가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약들, 생명물질들은 그런 원자들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는가, 어떤 파동을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왜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결론 가시기 전에 선생님, 네. 죄송한데 제가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중간에 조금 이해가 부족했는데요. 네. 그 정보가 좀 사실 정확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 정보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개념. 정보에 대해서요. 정보. 지금은 정보 복잡하니까, 아까 밑까지, 설명한 것만. 네. 우선 정보는, 그냥, 생각이라고 하세요. 생각이라고 그냥 딱 정리를 하세요. 내 생각. 내 생각. 의식인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의식을 구분하면은. 어쨌든 그것은, 지금 최욱철 선생님이 백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전달된 것 뿐인데 그것이 몸 전체를 움직여요. 우리 몸 전체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는 의미는 사람은 소리와 빛으로 파동을 교환한다.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눈과 귀죠. 눈과 귀로 들어오는 신호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신호를 해석하는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뇌 전체, 대뇌피질 전체를 보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뒷부분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감각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파동을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몸 전체가 반응을 한다. 두 번째로 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공명과 동조로 파동하는데 공명과 동조 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일본에서 실험한 건데 메트로놈을 같은 수치로 맞춰서 헤르츠가 같은 거죠. 같은 헤르츠로 맞춰서 이렇게 쭉 각자 다르게 움직이게 해요. 밑에 이제 스티로폼이 깔려 있죠. 각자 다 다르게. 각자가 지금 파동을 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들리냐 파동을 내는데 이 바탕이 있죠. 이걸 통해서 서로 동조를 해요. 소리는 그냥 공기를 통해서 동조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는 우리 몸 안에 막 안에 큰 장기마다 막이 있잖아요. 세포 내부에도 막이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겠죠. 그 안에 세포질이 주로 모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빨리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세포 속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조금 빨리 가볼게요.
헐, 완벽하게. 헐.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벽하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겠지만, 세포 파동의 주체는 전자예요. 핵은 너무나 단단해서 이건 깰 수가 없어요. 핵은 원자의 핵을 말씀드리고, 원자의 핵은 단단해서 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못 깨요. 그래서 변화하는 건 전부 전자밖에 없어요.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전자예요. 전자는 뭐냐? 빛이 뭉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은 에너지거든요. 의식은 에너지와 정보예요. 그래서 의식은 파동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내 몸의 전체적으로, 세포 전체적으로 동조 현상을 일으킨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쉽게 그냥 생각을 잘하는 것이 암시에 도움이 되고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연구된 진짜다. 선생님, 의식은 에너지라는 게 잘 아직 이게 안 다가와요. 과학적으로 설명. 의식은 이제 정보죠. 정보인데 에너지를 이끈다. 사실은, 정보와 에너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이 존재해요. 항상. 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래, 2016년도 논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막, 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자기장자기의 암세포의 정시역적 공명주파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백혈구 암세포는 1kHz 자극 시 30%까지 암세포의 정시 억제됐고, 뭔 말이에요? 간암세포는 1.4kHz에서 20% 감소. 유암세포는 2kHz에서. 이것은 사실은, 아직 의학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파동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파동의학이 사이비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파동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도구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제도권 속에 못 들어가고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의식이 에너지를 이끈다. 의식이 내 몸의 모든 에너지와 에너지체와 동조가 된다. 공명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요약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세포는 100쪽의 원자로 되어 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생소하지 않죠? 원자는 소립자로 되어 있는데, 소립자는 커커, 전자,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로 되어 있다. 소립자는, 근원 에너지가 뭉친 것이다. 몸은,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죠. 에너지 덩어리.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 그 양이 얼마나 크냐면은, 사람 몸 하나 정도면은, 한 나라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이상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첫 번째, 꼭 이해해야 될 거, 우리는 무한한 은총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우주는 또는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을 제공해요. 베풀어요. 그런데 은총 그러면은 우리 뭐 생각해요? 돈 생각하죠. 돈이 아니고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반드시 정보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요. 예를 들면은, 번개 한 번 치는 거를, 그 전기를 다 보관하면은 전 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모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번개가 하루에 평균 수천 번 치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면 몇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주가 우리에게 베푸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고 충분하고도 충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항상 정보와 같이 와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의식이죠.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무의식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라고도 하고 또 무의식, 양전력 무의식 요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은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갖고 무슨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내는 대부분의 것은 물론 기억이 이제 트리거를 하긴 하지만은 되게 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그대로인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는. 그래서 정보와 에너지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족하다고. 뭔가 부족. 그게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는 무한하게 공급된다. 거꾸로 얘기해서 에너지는 뭐 무한히 공급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저장하지 못할 뿐이죠. 정보 우리가 받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으고 저장하지 않을 뿐이에요. 무한하게 내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정보는 가끔 이렇게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여요. 어떤 거는 빛이 수만 년을 달려서 온 거예요. 수만 년 전에 빛이 달려서 온 빛 알갱이가 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자가. 빛 알갱이가 내 눈 속으로.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저 별에서 수만 년 동안, 또 수십만 년 동안, 어떤 거는 100만 년 동안, 허블 망원경은 막 100억 년 동안 달려온 빛이, 그 빛 알갱이가, 광자가 내 눈 속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시대죠. 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제 안 보이는 에너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보와 에너지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되어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의식이 유도를 해요. 의식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유도해요. 내 생각이. 너무 공짜라서 너무 쉽고 너무 공짜고 그래서 이상하죠. 원래 그래요. 우주가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전부 공짜고 무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의식은 환경이 유도해요. 환경? 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환경도 같이 포함해서 내 의식은 환경이 유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좋은 정보 에너지를 담은 파동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치료하기 전에 대부분 우리 삶이 어딨냐면은 욕망 덩어리, 시기와 질투, 경쟁 그런 파동이 막 가득 찬 곳에서 내 몸과 정신이 피폐화됐던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딱 봐가지고 저분이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그분이 지식은 엄청난 것 같은데 인격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식은 환경이 유도한다. 그 다음에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그래서 환경, 음식, 약, 치료 방법을 앞으로 결정할 때에 이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환경.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환경 또는 정신적인 환경 다 포함해가지고 치료하는데 정말 좋은 환경. 사람도 서로 정말 위로해주고 생명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막 짜증나고 막 고민스럽고 일단은 다 지켜놓으세요. 나중에 봐, 나중에.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 있다는 거. 음악을 듣더라도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좋아 죽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좋아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음식과 약은 앞으로 이제 음식과 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암을 치료하는데.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음식과 약은 에너지는 기본이고 어떤 정보냐.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음식과 약은 암을 예방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음식과 약이에요. 왜? 식물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공격도 받고 자외선도 공격받고 막 암 같은 것도 막 생기면 스스로 그걸 다 해결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음. 박테리아, 바이러스 막 침범하면 그거 다 박살내는 그런 약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과 약은 반드시 야생으로 먹어야 돼요. 야생이 아닌 것, 온실에서 자란 것, 뭐, 약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어떤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애쓸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음식과 약은 별로 효용이 없어요. 에너지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정보를 담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황, 뭐, 삼황이라고 하거든요. 암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약을, 황금, 황련, 이런 약들이 강하긴 하지만, 그 약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스스로 식물도 암이 생기거든요. 스스로 암이 생기지 않도록 암을 스스로 치료하는 성분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받아 섭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약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약을 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특히 그런 부분은 서양이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암 치료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서양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과 중국에 있는 한약이에요. 신생물 신약이라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암을 치료하는 약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엄청 비싸게 만들겠지 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달인물 계통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었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저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선생님 오늘 에너지가 작동하는 원리, 이제 에너지는 의식이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상 뭐 영적인 독서 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말들이.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선생님 이렇게 오신 거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본 원리, 물리학적인 내용, 생물학적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입력이,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영상책 보면 그렇지 그냥 받아들이지만 오늘은 그런 수업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여기가 도출된 게 에너지는 의식이 유도한다는 게, 왜 에너지가 왜 의식을 유도해?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 하겠거든요, 선생님. 예, 그건 답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세포가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지금 50대 넘으면 한 40%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러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 왜 그러지? 또, 근데 세포가 하는 일을 왜 그런지 이유를 따지면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물론 알 수는 없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에너지가 의식을 어떻게 유도를 하나, 이제 어떻게 대한 거는 이제 사실 과학에서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예, 이제 궁금한 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오늘 강좌 내용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영성적인 또 영적인 그런 수련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를 파고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방식이 좀 뭔가 엉터리네.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뭘까? 진짜는 뭘까? 예. 그분들이 말하는 막 신비롭고 뭐 여러 가지 체험 현상들 얘기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건데 뭔가 신비로운 것 같긴 하고, 예, 진짜는 뭔가 실제 진짜로 우리에게 우리 존재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있죠. 에너지가 의식을 어떻게 유도해요, 선생님? 예를 들면? 아니 네, 왜는 빼고 어떻게 유도하는가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이제 의식이 지금 우리는 생각만이라고 우선 이렇게 단순화시켰잖아요. 이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과 생각과 기억과 무의식 다 포함해서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의 형태도 만들고 또 우리 몸의 초월의식, 뭐 유체이탈하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식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걸 빼고 이제 얘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키냐 이런 차원은
조금 앞선 얘기긴 한데, 음. 모든 치료는 자기 의식에서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게 내 의식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음.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신 거. 자, 혹시 다른 분들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오늘 힘드셨을 텐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도 아니다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끝낼게요. 김영수 선생님 조금만 남아주세요. 전화할게요.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네.